노인이 별을 관측해 본 결과, 아닙니다. 물고기는 밤새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해가 지자 쌀쌀했고 노인의 땀은 등, 발, 다리에 차갑게 말라붙었다. 낮 동안에 그는 미끼 상자를 덮었던 포대를 꺼내어 햇볕에 말려두었다. 해가 지자 그는 그것을 목주에 감아 등을 덮였다. 그는 어깨를 지나가는 낚싯줄 밑에 포대를 조심스럽게 집어넣었다. 그것은 낚싯줄의 압박에 쿠션 노릇을 했고 노인은 이물에 몸을 기댐으로써 거의 편안한 기분을 느끼기까지 했다. 실제로 덜 불편한 것뿐이었지만 그래도 노인은 편안하다고 생각했다. 나도 저놈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저놈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는 생각을 했다. 저놈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말이야. 한 번은 노인이 일어서서 배전위로 오줌을 누웠고 별을 보면서 물고기의 방향을 점검했다. 그의 어깨에서 곧바로 뻗어나온 낚싯줄은 물속에서 인강을 바라고 있었다. 조각배는 이제 천천히 움직였고 아바나 항구의 불빛은 그리 강하지 않았다. 그는 해류가 그들을 동쪽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만약 내가 아바나의 불빛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 동쪽으로 가는 거야. 물고기의 진로가 아까처럼 북서쪽이었다면 앞으로도 여러 시간 저 불빛을 보게 될 텐데 지금은 불빛이 희미해지고 있어. 오늘 매니저 리그 야구는 어떻게 됐을까? 라디오를 중계를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이봐, 중요한 것만 생각하라고 했잖아. 네가 정말 해야 되는 일들,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돼. 그리고 나선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애가 내 곁에 있더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나를 도와주고 이 광경도 보았을 텐데. 노인을 혼자 놔둬서는 안 돼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불가피한 일이었다. 힘을 비축하려면 다랑어가 상하기 전에 먹어두어야겠는걸. 아무리 먹기 싫더라도 아침에 다랑어 먹는 걸 잊지 마. 꼭 기억하라고 그는 다짐했다. 밤중에 돌고래 2마리가 배 주위에 다가왔고 노인은 그들이 몸을 굴리며 물을 내뿜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암놈과 수놈이 물을 내뿜는 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다. 저놈들은 좋은 놈들이야. 그가 말했다. 함께 놀고 농담을 하고 사랑도 하지. 저놈들은 날치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형제야. 이어 그는 자신의 바늘에 걸린 큰 물고기를 불쌍하게 여겼다. 멋지면서도 이상한 놈. 도대체 몇 살이나 먹었을까? 이렇게 힘센 고기를 본 적이 없었고 또 이처럼 이상하게 행동하는 놈도 난생 처음이다. 어쩌면 너무 현명해서 뛰어오르지 않았던 걸 수도 있겠지. 갑자기 뛰어오르거나 사납게 돌진해 나를 망쳐놓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쩌면 전에도 여러 번 낚싯바늘에 걸린 적이 있어 이렇게 싸워야 된다는 걸 아는 놈일지도 몰라. 저놈이 자신의 상대가 남자 한 사람뿐이고 그것도 노인이라는 걸 알 리가 없어. 하지만 정말 대단한 놈이야. 저놈의 살코기가 훌륭하다면 시장에선 얼마나 값이 나올까? 저놈은 남자답게 미끼를 먹었고 남자답게 배를 끌고 있고 전혀 겁먹은 태세가 없지. 싸움을 걸고 있어.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나처럼 아무 대책 없이 필사적이기만 한 걸까?
그는 말린 한 쌍을 바늘에 걸었던 때를 기억했다. 수놈은 언제나 암놈이 먼저 먹이를 먹게 한다. 바늘에 걸린 암놈은 겁에 질려 필사적으로 거칠게 싸웠지만 그게 곧 그놈을 피곤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수놈은 낚싯줄을 넘어다니며 계속 암놈 곁에 있었고 수면에서도 암놈 주위를 빙빙 돌았다. 아이고. 순놈 아니고 순놈. 근데 책에는 수놈이라고 써져 있긴 한데. 아이고, 레미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딸기가 아니고 어디 갔지? 가지고 왔습니다. 끄덕. 아이고 레미님 구독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고마워요. 서른셋 시정은은 오늘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33이라니 싫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구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쓰신 거 우선 이렇게 해야겠다. 아이다. 아, 그래요. 숯이라고 있는군요. 좋아요. 오. 노인은 그놈의 꼬리를 줄을 잘라 먹는 게 아닐까 걱정했다. 꼬리는 나처럼 날카로울 뿐만이 아니라 노인이 거의 낫의 형체와 크기를 갖고 있었다. 노인이 암놈을 갈고리로 찌르고 몽둥이로 때리고 또 사포 가장자리 같은 뾰족한 주둥이를 잡고서 정수리를 계속 내리치니 놈의 몸 색깔이 거울 뒷면 같은 은색으로 변해버렸다. 이어 소년의 도움을 받아 암놈을 배에 끌어올리자 수놈은 배전에 계속 머물면서 딴 데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노인이 줄을 풀고서 작사를 준비하자 순놈은 암놈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려는지 배 옆에서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랐다. 그러고는 물속 깊숙이 잠수했다. 그의 가슴 지느러미에 연보라색 날개가 활짝 펴졌고 넓은 연보라색 빗끈도 보였다. 아름다운 놈이었지. 노인은 기억을 되새겼다. 암놈 곁을 끈덕지게 지켰어. 그건 내가 말리연기에 보았던 가장 슬픈 일이었지. 노인은 생각했다. 그 애도 슬퍼했지. 우리는 암놈에게 용서를 빌면서 재빨리 그놈에게 칼질을 했어. 그 애가 내 곁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는 큰 소리로 말하면서 이물의 둥근 널빤지에 몸을 기댔다. 어디로 가려는 것인지 커다란 물고기가 끌어내는 엄청난 힘이 그의 양어깨를 가로지르는 줄
느껴졌다. 물고기는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렇게 좋습니다. 나의 이 낚시 행위 때문에 그렇군요. 오, 치즈님 어서오세요. 나의 이 낚시 행위 때문에 이제 저 물고기는 딱 한 번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노인은 생각했다. 물고기의 선택은 모든 유혹, 덫, 낚시 행위를 벗어나 저 깊은 바다 밑에 머무는 것이었겠지. 반면에 나의 선택은 깊은 바닷속까지 쫓아가 누구보다 먼저 저놈을 발견하는 거겠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먼저. 이제 우리는 연결되어 있었고 정오부터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중 어느 한쪽을 도와줄 사람도 없을 거야. 어쩌면 나는 어부가 되지 말았어야 될지도 몰라.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난 어부가 되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날이 밝으면 다랑어를 먹어두는 것을 잊지 않을 것이야. 해가 뜨기 전에 한 물고기가 그의 뒤편에 있는 미끼 중 하나를 물었다. 그는 막대찌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낚싯줄이 배전 너머로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칼집에 있던 칼을 꺼내 그가 기대고 있는 왼쪽 어깨에 물고기를 잡아당기는 힘을 느끼며 배전으로 풀려나가던 줄을 배전의 나무에 대고 끊었다. 이어 그는 근처에 있는 다른 낚싯줄도 끊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예비 코일의 느슨한 부분을 고정시켰다. 그는 한 발을 코일로 밟고 한 손으로 작업을 하며 매듭을 단단하게 묶었다. 이제 예비 코일 6개를 확보했다. 4개는 그가 금방 끊어버린 것이었고 2개의 낚싯줄에서 나온 것이었고 나머지 2개는 지금 미끼를 물고 있는 커다란 고기를 위한 것이었다. 이제 6개의 코일이 모두 연결되었다. 날이 밝은 다음에 40팬텀 수심에 미끼를 들이운 줄도 끊어 그 줄에 예비 코일도 연결시켜야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래요? 이렇게 좀 꺼볼까? 땅부장님 어서오세요. 한 이 정도? 얼굴 좀요? 좋아. 내게는 낚싯줄 3개를 모두 끊어버린 다음 도합 입행 펜던 길이의 질긴 카탈루나시안 낚싯줄과 낚시 바늘과 목줄을 잃어버리겠지. 그런 건 얼마든지 대체할 수가 있어. 그런 잔챙이를 신경 쓰다가 이 커다란 물고기가 줄을 끊고 달아나 버린다면 어디서 그런 걸 보상받을 거야? 방금 전에 미끼를 문 고기가 무슨 종인지도 모르겠군. 말린 만세기 혹은 상어일 수도 있겠지. 그놈의 무게를 느껴볼 겨를이 없었어.
빨리 놓아주고 코일을 확보해야 됐으니까. 그 애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애는 여기가 없어. 그는 생각했다. 오로지 너뿐이야. 너 자신뿐이라고. 어둡든 혹은 어둡지 않든 아직 고기가 미끼를 물지 않은 저 낚싯줄을 잘 관찰해. 그 다음 그 줄을 끊어버리고는 2개의 예비 코일을 확보하도록 해. 그는 결코 고기가 물지 않은 줄을 끊었다. 여기서 그 애는 저번 주에 나온 할아버지의 친구인데요. 거의 손잡벌 되는 소년인데 그 소년이 할아버지를 되게 잘 챙겨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되기도 했고, 소년도 낚시나 바다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둘은 그 연령대를 상관없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위가 어두워서 코일을 기준 코일에 연결시키는 것이 어려웠다. 한 번은 고기가 꿈틀거리는 바람에 얼굴을 뱃바닥에 쳐박았고, 그래서 눈밑이 약간 찢어졌다. 피가 그의 뺨 위로 흘러내렸다. 하지만 턱에 내려오기 전에 말라붙었다. 그는 다시 이물로 돌아가 나무에 등을 대고 휴식을 취했다. 그는 어깨를 덮은 포대를 조정했고 왼쪽 어깨 위에 낚싯줄을 오른쪽 어깨 위로 옮겨 놓으면서 부담을 덜려고 했다. 그는 낚싯줄을 2 어깨로 번갈아 지탱하면서 조심스럽게 물고기의 힘을 느껴보았다. 손을 물속에 넣어 배가 나아가는 상황도 살폈다. 저놈이 무엇 때문에 꿈틀거렸지? 노인은 생각했다. 목줄의 철사는 저놈의 푸른 언덕 같은 등에서 미끄러져 내릴 텐데 저놈의 등은 내 등처럼 이렇게 아프진 않겠지. 하지만 아무리 힘이 장사여도 이 배를 한없이 끌고 갈 순 없어. 이제 장애가 되는 다른 낚싯줄 3개를 모두 정리해서 예비 낚싯줄은 충분하지. 이 정도면 필요한 건 다 있는 셈이야. 물고기야. 그가 부드럽지만 큰 목소리로 말했다. 난 죽을 때까지 네 곁에 있을 거다. 저 물고기도 그러겠지. 노인은 생각했다. 그는 밝기만을 기다렸다. 동트기 직전이어서 날씨가 쌀쌀했다. 그는 몸을 덮이려고 조각배의 나무 판자에 몸을 비벼댔다. 나는 네가 버티는 만큼 버틸 수 있어. 그는 생각했다. 날이 밝자 줄이 길게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배는 꾸준히 움직였고 태양은 노인의 오른쪽 위로 살짝 머리를 내밀었다. 저놈이 북쪽으로 가는구나. 노인은 말했다. 해류를 따라간다면 동쪽으로 멀리 나아갈 텐데 저놈이 빨리 방향을 전환해 해류 방향으로 움직이면 좋을 텐데. 그렇다는 것은 놈이 피곤하다는 뜻이겠지. 해가 좀 더 떠올랐을 때 노인은 물고기가 전혀 피곤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한 가지 좋은 조짐이 보였다. 낚싯줄의 경사로 보아 물고기는 전보다 덜 깊은 곳에서 헤엄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물 위로 뛰어오르리라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뛰어오를 수도 있었다. 이놈아, 어서 뛰어올라라. 노인이 말했다. 얼마든지 풀어줄 낚싯줄이 있어. 압력을 조금 가하면 고통을 느끼고 뛰어오르지 않을까. 이제 한낮이니까 저놈을 뛰어오르게 해 등뼈에 붙어있는 불의 공기를 가득 채우게 하는 것도 좋겠지. 그래야 저놈이 바닥에 깊숙이 처박혀 죽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는
밧줄을 잡아당기는 힘을 높이기 시작했다. 물고기의 입이 낚싯바늘에 찍힌 후 처음으로 줄이 팽팽해져 끊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는 줄을 잡아당기기 위해 몸을 뒤로 접혔으나 물고기의 저항을 느꼈고 더 이상 힘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줄을 획 하고 잡아당기는 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잡아당길 때마다 물고기 입속의 바늘이 만들어 놓은 상처가 넓어지고, 그래서 놈이 물 위로 뛰어오를 때 바늘이 쑥 빠져버릴 수도 있을 테니까. 아무튼 해가 높이 떠서 잘 되었어. 해를 똑바로 쳐다볼 자신이 없으니까. 낚싯줄에 노란 해초가 붙어 있었다. 노인은 그게 물고기의 움직임을 느리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한밤중에 안광이 뿜어대는 노란 모라밭 속 해초였다. 물고기야, 그는 말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또 매우 존경한단다. 하지만 오늘이 끝나기 전에 너를 죽여버려야겠지.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자그마한 새가 북쪽에서 노인의 작은 배로 날아왔다. 휘파람 새였고 물리를 아주 낮게 날았다. 노인은 새가 아주 피곤하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넌 몇 살이니? 노인이 새에게 물었다. 첫 번째, 여행이니? 그가 말을 하자 새는 노인을 쳐다보았다. 새는 너무 피곤해서 줄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 가녀린 발로 줄을 꽉 잡은 채 줄 위에서 가볍게 몸을 흔들어댔다. 줄은 단단해. 노인이 새에게 말했다. 너무 단단해서 다리지 말이야. 지난밤은 바람 한 점 없었는데 왜 그리 피곤해 보여? 작은 새야, 새들은 결국 무엇을 만나게 될까? 매들이지. 새를 잡아먹기 위해 바다에 나오는 매들. 하지만 노인은 그것을 작은 새에게 말하진 않았다. 말을 봐야 알아들을 수도 없겠지만 스스로 곧 매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잘 쉬어라, 작은 새야. 그가 말했다. 그런 다음 나라가 다른 사람이나 새나 물고기처럼 네 운명을 개척하도록 하렴. 지난밤에 노인이 등을 뻣뻣해졌고 이제는 아프기까지 했는데 말을 하니까 다소 도움이 되었다. 새야, 너만 좋다면 내 집에서 쉴래? 그가 말했다. 돛을 올려서 지금 불어오는 산들바람을 네게 가져다주지 못하는 게 유감이구나. 지금 저 바다 밑에 친구가 있어 그렇게 해주진 못한단다. 바로 그 순간 물고기가 갑자기 꿈틀거렸고 그 힘 때문에 노인은 이물 쪽으로 끌려가 배천 너머로 빠질 뻔했다. 하지만 노인은 재빠르게 힘을 주어 줄을 풀어냈다. 줄이 동요하자 새는 날아가 버렸다. 노인은 새가 날아가는 곳을 보지도 못했다. 그는 오른손으로 줄을 조심스럽게 잡고 나서 손에 피가 난다는 것을 알았다. 무언가가 저놈을 아프게 했군. 그는 큰 소리로 말하면서 물고기를 돌릴 수 있는지 살피기 위해 줄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줄이 끊어질 정도로 팽팽해지자 노인은 더 이상 힘을 주지 않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며 등을 배전에 기댔다. 물고기야, 너도 이제 힘에 부치지? 그가 말했다. 그래, 그건 나도 그래. 그는 동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주위에 조그만 새가 여전히 있는지 살폈다. 새는 날아가고 없었다. 넌 오래 머물지 않는구나.
하지만 네가 날아간 곳은 아주 위험하단다. 해안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다가 나는 저 물고기가 갑자기 줄을 잡아당겨 내게 한 번 먹이도록 내버려두었지. 아주 멍청한 짓을 했구나. 어쩌면 나는 작은 새를 보며 그 애를 생각했을지도 몰라. 이제 내일에 신경 쓰고 힘이 달리지 않기 위해 다랑어를 꼭 먹어두어야지. 그 애가 내 곁에 있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리고 소금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네.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낚싯줄의 무게를 왼쪽 어깨로 옮겨놓고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으면서 바닷물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1분 이상 그는 손에서 피가 씻겨나가는 것을 보았고 또 배가 움직이면서 손에 전해져 오는 꾸준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이놈? 속도가 많이 느려졌는데 그가 말했다. 노인은 손을 소금물에 좀 더 담아두고 싶었지만 물고기가 또다시 꿈틀거려 줄을 놓칠까봐 재빨리 일어서서 용기를 내며 손바닥을 태양 쪽으로 들어 올렸다. 손바닥에서 피가 난다는 건 낚싯줄에 쓸려서 그런 거다. 상처는 손에 움직이는 부분에 나 있었다. 이 일을 무사히 완수하려면 양손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작하기도 전에 손을 벨 순 없었다. 이제 손바닥이 마르자 그가 말했다. 작은 다랑어를 먹어야지. 갈고리로 고기를 끌어와 여기서 편히 먹어야겠구나. 그는 무릎을 꿇고선 고물 밑에서 다랑어를 찾아내 낚싯줄 코일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갈고리로 끌어당겼다. 낚싯줄은 왼쪽 어깨로 누르고 왼쪽 팔과 손에 힘을 주며 그는 갈고리에서 다랑어를 빼어내고 갈고리는 제자리에 도로 주었다. 그는 한쪽 무릎으로 당어로를 누르면서 검붉은 고기를 대가리에서 꼬리까지 세로로 갈라 여러 조각을 냈다. 쐐기 모양의 조각이었고 노인은 그것들을 등뼈에서 배 가장자리까지 잘랐다. 한 마리를 다 먹진 못하겠구는걸. 그는 다시 칼로 한 조각을 반토막 냈다. 그는 물고기가 꾸준히 줄을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다. 그때 왼쪽 손에 쥐가 나면서 무거운 낚싯줄을 쥐인 손이 단단하게 오그라들기 시작했다. 그는 혐오스럽다는 듯이 왼손을 내려다보았다. 무슨 손이 이래? 그가 말했다. 좋아, 쥐가 날 테면 놔봐. 오그라들려면 오그라들라지. 하지만 그래서 너한테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 자, 이제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깊은 물속으로 비스듬히 들어간 낚싯줄을 노려다보았다. 당아롱어를 먹도록 해. 그게 네 손에 힘을 줄 거야. 그건 왼손의 잘못이 아니야. 벌써 몇 시간 동안 저 물고기와의 싸움을 벌였잖아.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 지금 가다랭이를 먹어도. 그는 한 조각을 집어들어 입안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영 맛이 없진 않았다. 기분이 좀 어떠냐, 소나? 그는 사후 경직처럼 뻣뻣해진 쥐난 손을 내려다보았다. 너를 위해 고기를 좀 더 먹어둘게. 기분이 어떠냐, 소나? 아직은 알 수가 없냐? 그는 또 다른 조각을 입에 넣고 씹었다. 아주 단단하고 피가 많은 고기야. 만세기 대신 다랑어를 잡은 게 다행이지. 만세기 고기는 너무 부드러워. 다랑어를 전혀 부드럽지 않고 뻣뻣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는
햇빛이 남아있는 고기를 건조시킬지 아님 부패시킬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니 남아있는 고기 조각들을 다 먹어버리는 게 좋겠어.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말이다. 이놈의 물고기는 조용하면서도 꾸준히 배를 끌고 가는군. 좋아! 남아있는 고기 조각을 다 먹어버리고 대비를 하자. 조금만 참아. 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먹는 거야. 손을 보고 그가 말했다. 저 물밑의 고기에게도 먹이를 주고 싶었다. 그는 나의 형제다. 하지만 나는 저놈을 죽여야 된다. 그러려면 힘을 비축해둬야 돼. 그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세심하게 쐐기 모양의 고기 6조각을 다 먹었다. 그는 허리를 쫙 펴면서 왼손을 바지에 다 닦았다. 자, 그가 말했다. 소나, 너는 줄을 잡지 않아도 된단다. 네가 이 엉뚱한 짓을 그만둘 때까지 오른팔로 저놈을 상대하지. 그는 왼쪽 발을 왼손이 담당했던 무거운 줄 위에 올려놓고는 등을 귀로 디대면서 줄을 둘렀다. 하느님, 이 쥐난 솜 좀 풀어주세요. 그가 말했다. 저 물고기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이럽니다. 하지만 저 물고기는 잠잠했다. 그는 생각했다. 자신의 계획을 일관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그 계획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저 엄청난 덩치 때문에 놈의 계획에 노래가 끝나버렸다. 상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계획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내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지. 만약 물리로 쏙 굳힌다면 저놈을 죽일 수 있어. 하지만 물 밑에 아주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군. 그렇다면 나도 저놈과 함께 이렇게 죽치고 있을 수밖에. 그는 쥐가 난 왼손을 바지에 비비면서 손가락을 풀어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펴지지 않았다. 해가 하늘 높이 떠오르면 펴질까? 그는 생각했다. 날다랑어 고기가 몸 안에서 소화되어 힘을 발휘하면 펴질까? 손을 반드시 펴야 된다면 그 대가가 얼마가 되었든 피고야 말리라. 하지만 강제로 피고 싶진 않아. 손이 저절로 펴지고 저절로 기능을 회복해야 돼. 지난밤에 다른 낚싯줄을 끊어버리고 또 코일을 연결하느라 왼손을 너무 혹사했지 말이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깊고 어두운 물속에서 프리즘과 앞으로 곧게 뻗은 낚싯줄과 잔잔한 바다에 기이한 파동 따위를 볼 수 있었다. 우역풍 때문에 구름이 모여들고 있었고 앞쪽에는 날아가는 물오리떼가 보였다. 물오리떼는 수평선 위로 떠올랐다가 다시 희미해지고 그러다가 다시 하늘을 배경으로 흐릿하게 떠올렸다. 그는 바다에서 완전히 저 혼자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을 때 육지가 보이지 않으면 무서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는 여러 달 동안에는 그런 두려움도 이해할 만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허리케인의 계절이었고 허리케인이 불어오지 않을 때 그 여러 달 동안의 날씨는 연중 최고였다. 만약 허리케인이 불어오는데 바다에 나와 있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그때에는 며칠 전부터 징조가 나타난다.
하지만 해안에서는 그 징조를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해안에서는 어디서 봐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지. 그는 생각했다. 육지에서 바라보면 구름의 모양도 다르게 보이지. 아무튼 지금은 허리케인이 불어올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가벼운 산들바람이야. 물고기야, 너보다 나한테 더 좋은 날씨로구나. 그는 왼손은 여전히 쥐가 난 상태였다. 난 쥐 나는 게 싫어. 그는 생각했다. 그건 자기 몸에 대한 배신이야. 남들 앞에서 식중독 때문에 설사를 하거나 개우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쥐가 나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그 애가 여기 있었더라면 발뚝에서부터 손끝까지 주물러 주었을 텐데. 왼손은 저절로 풀릴 텐데. 그는 오른손으로 잡은 줄에서 물고기에 당기는 힘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것을 느꼈다. 이어 물속에서 낚싯줄의 경사에 변화가 온 것을 느꼈다. 그는 줄을 등으로 세게 누르는 동안에는 왼손으로 허벅지를 강하고 빠르게 치면서 낚싯줄의 경사가 천천히 위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았다. 올라오는군. 가까이 오라고 어서. 옛날나니 어서오세요. 줄은 천천히 꾸준하게 올라갔고 배 앞의 수면이 볼록해지더니 물고기가 밖으로 나왔다. 그는 끝없이 물 밖으로 나왔고 양쪽 옆구리에서는 물이 흘러내렸다. 공중에 올라오자 햇빛 속에서 그 모습이 환하게 보였다. 머리와 등은 짙은 자주색이었고 햇빛을 받은 양 옆구리의 넓은 밧줄은 밝은 연보라색이었다. 부리는 야구 방망이만큼이나 길었고 끝부분은 쌍날갈처럼 가늘고 뾰족했다. 그는 물속으로 몸 전체를 드러냈다가 잠수부처럼 부드럽게 들어갔다. 노이는 커다란 낙 같은 기다란 것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낚싯줄이 계속해서 풀려나갔다. 내 배보다 2피트나 길군. 노인이 말했다. 낚싯줄은 빠르고 꾸준하게 풀려나갔고 물고기는 조금도 겁먹지 않았다. 노인은 끊어지기 직전까지 아슬아슬하게 양손으로 줄을 밀고 잡아당기며 균형을 애쓰려고 노력했다. 만약 줄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물고기를 견제하지 않는다면 그놈은 줄을 다 풀게 한 다음에 그것들을 끊어먹을 것이다. 시원해가지고. 정말 대단한 놈이야. 저놈이 말을 알아듣는다면 이런 심장을 이야기할 텐데.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저놈의 힘이 장사라는 사실과 그런 식으로 계속 달아나면 저놈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말해주진 말아야지. 내가 만약 저놈 입장이 되면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아나 줄을 다 풀어버리게 하는 거나 줄을 끊어먹을 테니까.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저놈들은 저들을 죽이는 우리만큼 똑똑하진 않지. 비록 유리보다 더 고상하고 유능하기는 하지만. 노인은 대단한 물고기들을 많이 보았다. 1,000파운드가 넘는 물고기도 보았고 평생 동안 그런 크기의 물고기를 2마리나 잡아보았지만 혼자 잡은 적은 없었다. 지금 그는 혼자서 육지가 아닌 바다 한가운데 나와 있었고 지금껏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덩치 큰 놈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게다가 왼손은 쥐가 나서
독수리에 꽉 찐 발톱처럼 되었다. 하지만 이 진한 손도 곧 풀릴 거야. 그는 생각했다. 그럼 곧 풀려서 내 오른손을 도와주겠지. 내게는 형제인 것이 세 개가 있었다. 물고기와 이 두 손. 곧 쥐가 풀릴 거야. 쥐가 나타나 내 손 닿지 않아. 쥐가 나다니 내 손 닿지 않아. 다시 움직임이 늦춰졌고 평소의 속도대로 나아갔다. 왜 물 밖으로 튀어나갔을까? 노인은 궁금했다. 마치 내게 자신의 덩치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았다. 아무튼 이제는 놈의 덩치를 알았다. 이번엔 내가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 저놈에게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저놈은 쥐가 난 손을 보게 되겠지. 저놈이 나를 실제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난 그렇게 될 거야. 내가 저 물고기가 되었으면 좋겠어. 나의 의지와 지능에 늠름하게 맞서는 저놈의 모든 자질을 그대로 갖춘 채 말이다. 그는 뱃전에 나무 판자에 편안하게 몸을 기대면서 고통이 생겨나는 대로 그냥 받아들였다. 물고기는 꾸준하게 헤엄쳤고 배는 검푸른 물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정오가 되자 왼손의 쥐가 풀렸다. 물고기야, 너한테는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난 신앙심이 깊지가 않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면 주기도문을 10번, 그리고 선무송을 10번도 외우겠어. 고기만 잡는다면 코브레의 성무상으로 순례를 떠나겠어. 그는 기도문을 무의식적으로 외우기 시작했다. 페페로는 너무 피곤해 제대로 외우지도 못했다. 그럴 때 아주 빠르게 외우면 잊어버린 구절이 저절로 나오기도 한다. 선무송이 주기도문보다 외우기가 더 쉽다. 그는 생각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니 여인 중에서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 또한 복되시도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여, 이제와 우리 죽을 때를 우리 죄인에 위하여 비로소 아멘. 그리고 그는 이런 기도를 덧붙였다. 거룩하신 성모님, 이 물고기의 죽음을 위하여 빌어주시옵소서. 이놈이 아주 멋진 물고기이기도 하지만 기도문을 외우고 나자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하지만 고통은 아까와도 마찬가지였다. 짧은 낚싯줄에 미끼를 달아 고물 너머로 드러냈겠어. 그가 말했다. 물고기가 또 한밤을 물속에서 머물기로 결정한다면 나도 뭔가 먹어두어야겠지. 물병에 물도 얼마 남지 않았고 여기서는 40세기밖에 잡진 못하겠어. 하지만 신선한 만색이라면 그리 나쁘진 않아. 오늘 밤 날치가 뱃전으로 날아들었으면 좋겠군. 하지만 날치를 유인한 집어둥이 없어. 하지만 나는 놈을 죽일 거야. 그가 말했다. 저놈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 보이겠지.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견딜 수 있는지 보여줄 거다. 저놈에게 말이야.
그에게 내가 이상한 노인이라고 말했지? 지금이야말로 그걸 증명해야 될 때가. 처음에 그것을 한번 증명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다시 증명해야만 했다. 매번 새로울 때였고, 그것을 입증할 때면 과거는 생각하지 않았다. 저놈이 잠들면 나도 잠들어 사자 꿈을 꿀 수도 있을 텐데. 그는 생각했다. 왜 사자들만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게 되었지? 아빠, 엄마. 이봐, 영감, 생각을 하지 마.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배전의 나무 판자에 기대어 휴식을 취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저 물고기가 힘들게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영감은 가능한 일을 하지 말라고. 이제 오후로 접어들었고 배는 여전히 느렸지만 꾸준히 움직였다. 오후에 딱 한 번 낚싯줄이 올라왔다. 하지만 물고기는 전보다 약간 얕은 곳에서 계속 헤엄을 쳤다. 놈의 모습을 한번 보았으므로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상상할 수 있었다. 자줏빛 가슴 지느러미를 날개인형 활짝 옆으로 폈을 때였고, 바짝 치켜 세운 꼬리는 어두운 물속을 헤쳐나가고 있겠지. 그란리스라스크라고도 불렀다. 그는 뉴욕 양키스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경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바다에 나온 지 이틀째였고 나는 야구 경기의 결과를 모르긴 하지만 자신감을 갖고 발꿈치 골자의 고통에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위대한 디마지오에 필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골자란 게 무엇이지? 그가 자문했다. 뼈의 염좌를 말하는 거야. 보통 사람들에겐 그런 게 없지. 그건 어느 정도일까? 투개의 쇠 발톱이 발꿈치를 꺾었을 때 아플까? 나는 그런 고통을 견딜 순 없을 거야. 투개처럼 한쪽 눈 혹은 두 눈을 다 잃어버리고도 계속해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바다에 나온 지 이틀째이고 난 야구 경기의 결과도 모르고 있지. 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발꿈치 골자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위대한 디마지오에 필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근데 골자라는 게 뭐지? 그가 자문했다. 뼈의 염좌를 말하는 거야. 보통 사람들에겐 그런 게 없지. 그건 어느 정도 아플까? 두 개의 쇠 발톱이 발꿈치를 찍었을 때처럼 아플까? 나는 그런 고통을 견딜 수 없지. 두 개처럼 한쪽 눈 혹은 두 눈을 다 잃어버리고서도 계속해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진 않아. 사람은 위대한 새들이나 짐승들 옆에 세워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바닷속 깊은 곳을 헤엄치는 저 물고기처럼 되고 싶어. 상어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만약 상어들이 온다면 저놈과 내가 매우 곤란해지겠지. 위대한 디마지오는 내가 이놈과 씨름하는 것처럼 물고기와도 멋지게 싸울까. 나보다 더 잘 싸우겠지. 젊고 강하니까. 게다가 그의 아버지는 어부였어. 그는 골자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걸까? 모르겠군.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골자에 걸려본 적이 없으니. 해가 지자 그는 자신에게 더 큰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
카사블랑카의 한 술집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해냈다. 당시 그는 부두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시엠프에고스 출신의 덩치 큰 흑인과 팔씨름을 했었다. 두 사람은 테이블 위에 그어놓은 하얀 백묵선에다 팔꿈치를 올려놓은 다음 팔뚝을 곧게 세우고 두 손을 꽉 잡은 채 하룻낮 하룻밤을 맞섰다. 서로 상대방의 손을 먼저 테이블에 눕히려고 했다. 많은 내기돈이 걸렸고 사람들은 석유등이 켜진 방 안을 들락달락했다. 그는 흑인의 팔과 손 그리고 얼굴을 보았다. 그들은 처음 8시간은 4시간마다 심판을 바꾸어 심판이 잠을 잘 수 있도록 했다. 그와 흑인의 손톱 밑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두 사람은 상대의 눈과 손과 팔을 노려보았다. 내기꾼들은 연신 방안을 들락달락댔고 일부는 벽에 기대어 높은 의자에 앉아서 기괭했다. 벽은 연푸른색으로 칠한 나무로 되어 있었다. 석유등들이 그 벽에 그림자들을 던졌다. 흑인이 거대한 그림자는 산들 바람에 석유등을 움직이자 벽 위에서 어른거렸다. 승사는 밤에 왔다 갔다 했고 주위 사람들은 흑인에게 럼주를, 그에게는 불 붙인 담배를 주었다. 이어 럼주를 한 잔 마신 흑인이 엄청난 힘을 쏟아부었고 딱 한 번 노인의 손을 테이블 쪽으로 3인치 정도 기울였다. 물론 당시에 그는 노인이 아니었고 산티아고 엘 캠페온으로 불리고 있었다. 하지만 노인은 곧 손을 치켜 세워 균형을 잡았다. 그는 당시에 흑인이 좋은 남자이고 대단한 운동선수라는 건 알았지만 결국 그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한낮이 되자 내기꾼들은 무승부로 경기를 끝내자고 제안했지만 심판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바로 그 순간 노인이 있는 힘껏 힘을 다 부어 흑인이 손을 잡아당겼고 마침내 그 손은 테이블의 나무 판자 위에 누워버렸다. 시합은 일요일 오전에 시작되어 월요일 오전에 끝났다. 시합을 오래 끌자 많은 내기꾼들이 무승부로 처리하자고 말했다. 그들은 부두로 출근하여 설탕 포대를 적재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아바나 석탄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이다. 안 그랬더라면 누구나 다 시합을 끝까지 보려고 했을 거다. 결국 그는 시간에 맞춰 시합을 끝냈고 다들 출근할 수 있었다. 그 후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를 캄페온이라고 불렀다. 봄에 재시합이 있었다. 하지만 판돈이 많이 붙지는 않았고 그가 손쉽게 이겼다. 노인이 첫 번째 시합에서 시엠푸르고스 출신 흑인의 길을 꺾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 후 그는 몇 번을 더 시합하다 그만두었다. 그는 정말로 이기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누구든 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또 팔씨름이 낚시의 소중한 오른손을 다치게 할 수 있다고도 보았다. 그는 왼손으로 몇 번 연습을 했다. 하지만 왼손은 언제나 배반자였고 그가 요구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왼손을 별로 신임하진 않았다. 햇빛이 왼손을 잘 구워줄 거야. 그는 생각했다. 밤중에 공기가 차가워지지만 않는다면 다신 쥐가 안 날 거야. 오늘 밤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군. 그의 머리 위에 마이애미로 가는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갔다. 그는 비행기의 그림자가 날치대를 놀라게 하는 것을 보았다. 날치가 저렇게 많은 걸 보니 근처에 만세기도 있겠는데. 그가 말했다. 그는 낚싯줄에 등을 기대며 물고기를 좀 잡아당길 수 있겠는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당길 수가 없었고 팽팽한 상태를 유지했으며 끊어지기 직전의 현상인 물방울 튀김이 나타났다. 그는 다시 줄을 풀어주었다.
조각배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고 그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비행기를 바라보았다.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보면 이상하게 보일 거다. 저 높이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면 어떻게 보일까? 저렇게 높이 날지 않는다면 고기들을 잘 내려다볼 수 있을 텐데 200페텀 상공에서 천천히 날면서 고기들을 한번 내려다보고 싶다. 아니요. 찾긴 찾았는데 또 묶으면 내일 아침에 또 자국이 나서 내일 아침에 묶어보겠습니다. 거북잡이 배를 타던 시절 돛대 꼭대기의 십자나무 위에만 올라가도 많은 게 보였지. 거기서는 만세기가 더 짙은 초록색으로 보였고 등의 빗금과 자주색 반점도 잘 보였지. 그리고 물속을 헤엄치는 모든 물고기들을 볼 수 있었어. 왜 빠르게 움직이는 심해의 물고기들은 자주색 등의 자주색 빗금이나 반점을 갖고 있지. 만세기는 실제로는 황금색이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야. 하지만 그놈이 정말로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아 나설 때는 말린처럼 양옆에 자주색 빗금이 나타나. 그런 색깔이 나타나는 건 배가 고파서 화가 났기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일까? 어두워지기 직전 그들은 사르가소 해초로 뒤덮인 커다란 섬 옆을 지났다. 가벼운 바다 위에서 해초섬은 올라갔다. 바다가 노란색 담요 밑에서 뭔가 섹스를 하는 것 같았다. 그때 아까 노인이 고물 쪽에 설치한 작은 낚싯줄에 만세기가 걸려들었다. 노인은 그놈이 공중으로 뛰어오를 때 놈을 처음 보았다. 석양의 마지막 햇빛을 받아 진짜 황금색이었고 공중에서 비친 듯이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정말 책에 이렇게 써져 있네요. 놈은 자꾸만 뛰어오르며 공포에 공중 고개를 버렸다. 그는 고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몸을 기울이고 오른손과 팔로 커다란 낚싯줄을 꼭 쥐면서 왼손으로 만세기를 잡아당겼다. 거두어들인 줄은 맨발이 왼쪽 발로 꾹 눌러 잡았다. 만세기는 고물에 도착하자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이리저리 몸을 퍼덕퍼덕거리며 비틀댔다. 노인은 고물 위로 허리를 숙여 자죽색 반점이 빛나는 황금색 만세기를 배 안에 끌어들였다. 아가리는 바늘이 파고들 때마다 경련을 일으켰다. 놈은 길고 평평한 몸과 꼬리와 대가리로 뱃바닥을 쾅쾅 내리쳤다. 노인이 만세기에 빛나는 황급빛 대가리를 내리치자 놈은 잠시 꿈틀거리더니 잠잠해졌다. 노인은 물고기에게서 비늘을 벗겨내었고 또 다른 정어리 미끼를 단 후 고물 밖으로 내던졌다. 이어 그는 천천히 야물고 돌아왔다. 그는 왼손을 씻고서 바지에 닦았다. 그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무거운 줄을 왼손으로 옮기고서 오른손을 바닷물에 씻었다. 그는 태양이 바다 아래로 가라앉는 것과 커다란 낚싯줄의 기울기를 살펴보았다. 저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너를 고물에다가 단단히 묶어둘 생각이야. 그렇게 하면 밤중에 저놈의 속도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거야. 그가 말했다. 탱탱이님 어서 오세요. 이걸로 오늘 밤 저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걸로 오늘 밤 저놈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고 내일 가도 끝이지. 죄송합니다. 이게 떨어지다니 세상에.
살코기에 피가 좀 배게 하려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속절없이 떨어질 줄이야. 좀 더 담담하게 이렇게 해야겠다. 살코기에 피가 좀 배게 하려면 조금 있다가 만세기의 내장을 빼내는 게 좋겠고. 그는 생각했다. 그건 이따가 노를 묶어서 배의 속도를 지연시킬 때 하면 되겠지. 그는 오른손을 공중에 말린 후 그 손으로 낚싯줄을 잡으면서 고물의 나무 판자에 기대에 가능한 세게 그의 등으로 줄을 눌렀다. 그렇게 하면 배가 노인보다 더 많은 압력을 감당할 터였다. 나는 이제 요령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는 생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낚싯줄 다루는 방법 말이야. 그는 물고기가 미끼를 먹은 이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했다. 너무나도 덩치가 커서 먹이도 많이 먹을 텐데 쫄쫄 굶고 있었다. 나는 다랑어 한 마리를 다 먹었지. 또 내일은 만세기도 먹을 거고. 그는 만세기를 도라도라고 불렀다. 만세기를 씻을 때 조금 먹어두어야 될지도 모르지. 가다랭이보다 먹기가 좀 더 어려울 거야. 하지만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물고기야, 기분은 좀 어때? 그가 커다란 목소리로 물었다. 난 기분이 좋아. 왼손도 좋아졌고 하룻밤 하루낮 먹을 것도 있고. 물고기야, 얼마든지 배를 끌어보아라. 그는 실제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등에 감은 줄에서 오는 고통이 이제는 아픔을 넘어서서 무감각이 되었다. 그는 그런 마비 상태가 잘 실감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보다 더 나쁜 것도 겪었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오른손은 약간 베인 것뿐이고 왼손은 쥐가 풀렸지. 양다리도 멀쩡해. 게다가 나는 식량 조달에선 전원보다 유리한 입장이고 9월에는 해가 떨어지면 금방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제 주위는 깜깜해졌다. 노인은 낡은 나무 판자에 기대 누워 있었고 그 자세로 최대한 휴식을 취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별이 하늘에 떠올랐다. 그는 리겔이라는 이름은 몰랐지만 그 별을 보았고 나머지 별들도 곧 나오리라는 것을 알았다. 물고기도 나의 친구야.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런 물고기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 하지만 나는 그를 죽여야 돼. 우리가 별들을 죽이려 하지는 않아서 다행이구만. 사람이 매일 달을 죽이려 든다고 해봐. 그는 생각했다. 달은 도망가겠지. 또 인간이 매일 태양을 죽이려고 애써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나? 우린 아주 운이 좋게 태어난 거라고. 노인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배를 끌고 있는 커다란 물고기가 안 되었다고 생각했다. 또 저놈의 신세를 그토록 불쌍하게 생각하면서도 놈을 죽여야 된다는 자신의 결단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도 참 안 됐다고 생각했다. 저놈의 살코기로 몇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이 과연 저 물고기를 먹을 자격이 있을까? 물론 없다. 그의 저 의젓한 태도와 위풍당당한 위험을 생각하면 그의 살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나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진 못해.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가 해, 달, 별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 참 좋은 일이야. 바다 위에 살면서 우리의 진정한 형제들을 죽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이제 배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걸 조금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 위험하긴 하지만 장점도 있었다. 내가 노를 묶어서 배를 지금보다 더 무겁게 해놓았는데도 저놈이 온 힘을 다하여 배를 끌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 자칫줄을 너무 많이 묶어서 저놈을 놓칠 수도 있다.
반대로 내 배가 지금 가볍다는 것이 저놈과 나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게 나의 안정장치이기도 해. 저놈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데 힘이 다 들어갔는지 아니면 남아있는지 알 순 없었다. 어쨌든 배를 가볍게 하면 놈이 지칠 때까지 계속 지구전을 펼칠 수 있겠지. 무슨 일이 벌어지거든 나는 만세기의 내장을 따야겠어. 상하지 않도록. 또 힘을 쓰려면 만세기 고기를 먹어둬야 되고. 이제 1시간 정도 쉬었다가 저놈이 여전히 굳건하게 헤엄치는지 살핀 다음 고물로 돌아가 만세기 내장을 작업하며 결정해야겠지? 야정동 선생님 왜 형광등 껐습니까? 분위기 때문에? 그럼 치수 선생님 선물 조명을 쓰지 왜 그거 몇 달 넘게 안 쓰십니까? 그거. 맞아요. 쓰면 좋은데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내일은 또 오랜만에 한번 써보도록 해볼까요? 자꾸 써보도록 하니 형광등 아닙니다. 이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딱 있지요. 요거 자꾸 까먹어가지고 내일 한번 써보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검은 색깔 요겁니다. 요거. 요 친구 내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맨날 까먹어서 잘 안 쓰는 내일 써야겠다. 좋아요. 이제 1시간 정도 쉬었다가 저놈이 여전히 그동안 저놈의 움직임을 보면서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야지. 너를 묶어둔다는 것은 좋은 방안이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지금은 안전하게 게임을 펼쳐야 할 때야. 저놈은 아직도 힘이 있어. 바늘이 저놈의 입구석에 박혀있고 또 놈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도 보았지. 바늘의 징벌은 아무것도 아니야. 허기의 징벌,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것과 대적하고 있다는 무지의 징벌이 정말 중요한 거야. 그게 일을 다 해주는 거야. 이봐 영감, 지금은 좀 쉬어. 저놈이 계속 기운을 쓰도록 내버려 두라고. 그러다가 자네의 다음 임무가 된다면 그때 대응해. 그는 얼핏 생각하기에 2시간쯤 쉬었다. 달이 아직 떠오르지 않아 시간을 측정할 길이 없었다. 쉬는 척 했을 뿐 실제로는 쉰 것도 아니었다. 그는 양 어깨로 물고기의 힘을 고스란히 버텨냈다. 그는 이물의 배전에 왼손을 내려놓으며 물고기에 대한 저항을 점점 더 배에 맡기기로 했다. 줄을 배에다 고정시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간단하겠는가. 하지만 물고기가 가볍게 몸을 뒤척거리는 것만으로도 줄은 끊어질 수 있었다. 내 몸으로 줄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 저놈이 세게 당길 때 언제라도 줄을 풀어줄 대비를 해야 된다. 하지만 영감, 자네는 잠을 한숨도 못 잤잖아.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반나절 하룻밤, 그리고 또 다른 하루가 지나갔다고. 자네 통 잠을 못 잤어. 물고기가 좀 조용하면 약간 잠을 자둘 방도를 구리해봐. 잠을 자지 않으면 머리가 흐릿해질 거라고. 내 머리는 아주 맑아. 그는 생각했다. 너무 맑지. 내 형제들인 저 별들처럼 말이야. 그렇지만 나는 잠을 자야 돼. 사람들은 잠을 자고 달과 해도 잠을 자고 심지어는 바다도 어떤 날엔 잠을 자지. 해류가 없고 수면이 잠잠한 날 말이야. 아무튼 잠자는 걸 기억해도. 그는 생각했다. 억지로라도 자도. 낚싯줄에 대해서는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을 궁리해도. 자, 이젠 돌아가서 만세기 내장을 빼내. 꼭 잠을 자야 한다면 너를 대응 방안으로 쓰는 건 위험하지. 난 잠을 안 자고도 버틸 순 있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너무 위험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손바닥으로 뱃바닥을 짚으며 고물로 돌아갔다. 그는 물고기가 몸을 비틀고 실을 주지 않으려 조심했다. 나는 어쩌면 절반쯤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겠는 걸 생각했다. 하지만 놈에게 쉴 시간을 주고 싶진 않았다. 저놈은 죽을 때까지 배를 끌어야지. 고물로 되돌아온 그는 몸을 돌려서 왼손으로 양어깨를 두르고 있던 낚싯줄을 잡고는 오른손에 칼집을 내서 칼을 꺼냈다. 오른손으로 칼집에서 칼을 꺼냈다. 이제 별빛이 밝았고 그는 만세기를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는 칼날로 만세기의 대가리를 찍어 고물에 끌어냈다. 그는 만세기를 한쪽 발로 누르면서 똥창에서 아래턱 끝부분까지 쭉 갈랐다. 더러운 것을 깨끗이 제거한 다음 아가미도 뜯었다. 밥통이 무겁고 미끈해서 그것을 갈라보았더니 그 안에 날치 2마리가 들어있었다. 싱싱하고 단단했다. 그는 날치 2마리를 나란히 옆에 두고는 내장과 아가미는 고물 너머로 던져버렸다. 그것들은 물속에서 인광을 당기며 가라앉았다. 별빛 속에서 만세기는 차갑고 보기 싫은 회백색이다. 노인은 오른발로 만세기의 대가리를 누르며 한쪽 옆구리의 껍질을 벗겼다. 그는 고기의 뼈대를 배전으로 내버리면서 물속에 소용돌이가 있는지 살폈다. 하지만 뼈대가 조용히 가라앉는 빛만 보였다. 그러고 나선 그는 몸을 돌려 날치 2마리를 만세기 고기 2덩이 사이에 넣곤 칼을 칼집에 넣고서 천천히 이물로 돌아갔다. 등에다 두른 낚싯줄의 무게 때문에 그의 허리가 굽어 있었다. 그는 살코기를 오른손에 들고 있었다. 이물에 돌아온 그는 만세기 고기 2덩이를 뱃전의 나무 판자에다 내려놓곤 그 옆에 날치 2마리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는 줄을 다른 쪽 어깨로 이동시켰고 왼손으로 그 줄을 잡으며 이물의 뱃전에 몸을 기댔다. 그런 다음 날치를 물에 씻으면서 손으로 물의 속도를 재어보았다. 만세기 껍질을 벗기는 바람에 그의 손에서도 인광이 번쩍거렸다. 흐름은 아까보다 약했다. 오른손을 베이 나무에 비비자 작은 인광 입자들이 튀어나와 고물 쪽으로 흘러갔다. 저놈은 피곤하거나 쉬고 있어. 자, 이제 만세기를 좀 먹어두고 잠깐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잠시 잠을 자도록 하자. 점점 더 차가워지는 밤 공기와 별빛 아래서 그는 만세기 고기 한 덩어리의 절반을 먹었고 내장과 대가리를 잘라낸 날치 1마리를 먹었다. 만세기는 익혀서 먹으면 맛이 좋지. 그렇지만 날 것으로 먹으면 영 맛이 없어. 앞으로는 소금과 라임을 준비하지 않고서 배를 안 타야겠다. 내가 머리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물의 뱃전에 바닷물을 뿌려놓고 하루 종일 소금을 줄여서 소금을 얻을 텐데. 그렇지만 해질 저녁이 돼서야 만세기를 잡았잖아. 그건 준비 부족이야. 하지만 결국 난 그걸 꼭꼭 씹어먹었고 속이 메스껍지도 않아. 동쪽 하늘이 구름에 덮이기 시작했고 그가 아는 별들이 하나씩 사라져갔다. 그는 구름의 커다란 협곡에 들어서는 것 같았다. 바람은 완전히 잦아들었다. 사나흘 뒤면 날씨가 나빠지겠구만. 하지만 오늘 밤과 내일은... 아니야, 영감. 이젠 잠을 자둬야 돼. 물고기가 잠잠히 있잖아. 그는 이물의 나무 판자에 온 무게를 싣고 동시에 낚싯줄을 오른손으로 꼭 잡고서 그 손을 허벅지로 눌렀다. 힘이 느껴지는 한 내 오른손이 그것을 들고 있을 수 있어.
내가 자는 동안 오른손이 느슨해져서 줄이 풀린다면 왼손이 나를 깨우겠지. 그건 오른손에 부담을 주는 일이야. 하지만 그런 고통 이젠 익숙하지. 20분, 30분만 설피 잔다고 하더라도 도움이 될 거야. 그는 상체를 기울여 몸을 쪼그려 앉으며 온 몸무게를 밧줄과 오른손에 싣고 잠이 들었다. 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해볼까요?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